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 마인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타인 때문에 생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쇼펜하우어 책이 되게 인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이 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제가 이 책을 뭐 최근에 좀 읽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요 네 가지 구절을 가지고 제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비교심을 버려야 된다.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돈을 모으거나 뭔가 투자를 할 때 비교심이 나를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잘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옆에서 예를 들어 코인을 투자해서 막 3배, 5배, 10배 벌었대. 나도 돈을 벌었는데 저거를 했으면 내가 돈을 더 벌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교심 때문에 막 갑자기 잘 해놓은 거를 막 이렇게 갑자기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뭐 옮겨가기도 하고, 반대로 막 저축을 할 때 나는 그냥 내 갈 길 잘 가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막 돈을 쓰고 뭐 여행을 가고, 뭐 김대리 요번에 겨울에 뭐 어디 여행 안 가? 여름에 여행 안 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네 안 가는데요. 그러면은 뭐 일한 지 지금 몇 년 차인데 해외를 한 번도 안 가 하면서 맨날 집에만 있어? 호호호호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내가 귀등에 들으면은 막 화가 나는 거야. 남들도 다 돈 쓰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지 하면서 막 돈을 쓰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교심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를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모으는 시기에는 좀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도 결국에 이런 거죠. 남과의 비교를 최대한 멀리 해야지만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데 SNS 이런 것들은 이제 남과의 비교를 이제 극단적으로 높여놓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고, 돈 많이 벌고 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지지와 호의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과 비교하는 이 마음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뭔가 지지를 해주고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되게 마음이 좋아지는데,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굳이 뭐 문제 있니?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비교심이 가고 싶은 길을 막 흔든다는 건데, 이 문구 아까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라는 게 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게 이 자존심하고 되게 다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존심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존심은 뭐냐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게 자존감이자 자존심인데,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뭐라고 하면은 싫어서 뭔가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나의 품위를 지켜야지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거죠.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자존심이고요. 자존감은 자기 내면에서 찾는 게 자존감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거, 비교심 막 이런 것들은 자존심의 영역인 거고,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자존감을 갖고 살으라는 거는 나의 내면을 이해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은 경쟁적이고 방어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한테 굽히면 안 되니까, 난 남한테 지면 안 되니까 나는 경쟁적이 돼. 근데 내가 맨날 보는 게 SNS, 인스타그램이야. 그러면 남들은 맨날 여행 가네. 내 친구 옛날에 중2 때 나랑 같이 놀던 애가 갑자기 결혼 잘해가지고 막 파리에 여행을 갔어. 그래 나도 가야지 막 이런 거야.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 아니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한 애가 갑자기 뭐 벤츠를 뽑았어. 그럼 나도 뽑아야지 막 이런 거 있죠. 경쟁적이고 방어적 성향을 자존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자존감은 뭐냐면, 자존감은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못 벌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여기서부터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과거에 뭔가 실수를 했으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나 스스로를 보는 게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이제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당장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죠. 나도 되고 싶은 건 많죠. 근데 당장은 내가 돈이 없고 당장은 내가 어떤 뭐 공부가 없고 당장은 내가 어떤 실력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래도 좀 최대한 잘해보려고 하는 거.
이러면서 차근차근 내 강점이 생기는 거고 단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제가 저런 거니까 나는 왜 못해? 야, 얘는 코인으로 얘는 주식으로 몇 배 벌었는데 그럼 나는 왜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완전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30대 초반 그때 결혼할 때까지 90%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도 거의 8, 90% 저축했었거든요.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반대로 힘들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 건데 제가 20대 때고 그리고 저도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삼성 다닌다고 하면서 월급도 그래도 많이 주는데 당연히 차도 뽑고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90%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나의 자존감은 돈을 많이 저축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힘들었지만 사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주변 사람들은 그랬지만 결국에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내 길을 가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되는 거지. 남이 나를 바꿔줄 것도 아니고 남이 나 도와줄 것도 아닌데 내 갈 길 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모으는 것 자체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남들이 비난하는 게 아주 힘들진 않았다는 거죠. 30대에도 저는 70%를 저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이후 애가 태어나도 70%씩 저축했는데 이때도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든 거는 이제 저축하는 게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이걸로 돈을 불려 가야 되니까 불려야 되는데 투자금이 모자라서 그때 너무 답답할 때였으니까 열심히 저축을 했지만 반대로 그렇게 저축하면서 힘들지 않았던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이 성과가 내 미래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서 내가 잘 선택했구나라는 그 성과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힘들어도 반대로 한편에서 힘들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잘 물어보시면 이게 자존감이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남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만 세지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것도 좀 와닿았는데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얘기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타인의 의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 뭐냐면 타인들이 나를 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타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그냥 나한테 그냥 편하게 그냥 대충 툭 던지는 말인데 그걸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타인이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 이거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나의 겉면만 보고 내가 말하는 어떤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이 뒤흔들릴 정도로 고민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타인의 마음은 피상적이고 천박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다.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별로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인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에게 어떤 거를 내가 기대하는 타인의 평가를 되게 집착하는 분들은 인생이 되게 좀 힘들고 고달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잘 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고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죠. 나도 타인을 평가하는데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인가? 그냥 보이는 거 대충 보고 이 사람은 이래 라고 평가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남을 대충 판단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를 대충 판단하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대부분 무식하고 편견이 있고 좁고 빈약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가려는 길을 과연 이해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대단하게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맞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오늘부터 바뀔게. 이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날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이런 짤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바보들하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반박을 하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합니다. 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와 다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를 스스로 지금 지킨 거죠. 바보와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당신 말이 맞네요 하고 인정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은 무시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인생을 사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제가요 왜 저축을 하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사냐면요, 이래 저러 해서 이래요. 막 이러면은 상대가 감명받았습니다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대부분은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빠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뭐 이거는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늘 평가는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승진과 출세와 명예가 결정되는 게 인간사인데,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당당하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남을 위해서 나를 연기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원해가지고 이 학과랑 이 학교를 왔는데 저는 너무 싫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부모님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가 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는 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거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우리 카페에서, 부인난 카페에서 그 라이프 체인지라는 수업을 이제 막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 한 4주 수업을 하는데, 요때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엄청 큰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나의 목표인 줄 알았는데 수업을 듣고 뭔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큰 부자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많이 고민을 안 해본 거죠. 진짜 고민을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과연 진짜 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남들이 원하는 멋진 삶이라는 어떤 그 정형화된 그 틀에 나를 막 억지로 끼워 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잘 고민해보면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부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소박한데, 저는 뭐 차 욕심도 없고요, 저는 집 욕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요 정도인데 100억 부자 될게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채널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거꾸로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해보면은, 네? 제가 왜 부자가 돼야 되죠?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못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큰 부자가 되겠다. 뭐 저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어디 뭐 강남에 살겠습니다. 뭐 저는 뭐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겠습니다. 뭐 저는 차를 뭐 엄청 좋은 걸 탈 거예요. 뭐 말하는 게 과연 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자존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나의 내면에 물어본 그 대답인 건지, 요 자존감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구절은 요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다. 투자에서도 많이 좀 얘기하는 것들이기도 한데, 세상에는 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본 다음에는 이게 이런 거구나, 뭐 이게 성공이든 실패든 해보면 이런 거구나 아는 게 있는데, 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데, 이 각자 세계는 그의 세계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 관점이 뭐 풍부하면은 세계는 재밌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제가 뭐 맨날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제가 맨날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인생을 바꾼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축하겠다고 말을 많이 하시고 마음을 먹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연초다 보니까 올해부터 저축합니다, 오늘부터 뭐 바뀝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직접 안 해봐서 그런 것도 많거든요. 해보면은 이게 좋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하기 전에 알 방법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1억을 모아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실제 모아본 분들도 있겠지만,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뭔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1억 있나 5천 있나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1억을 모으기까지의 그 고생과 그 1억을 모으는 동안에 내가 어떤 깨닫는 거, 그리고 1억을 모으는 동안 뭐 많은 연습들을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내가 달라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든든한 것도 있고, 내가 1억이나 있구나, 한 연봉의 한 두세 배를 내가 모아놨네, 뭔가 그 뿌듯함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게 안 해보면 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깨작깨작 하는 거 말고 완전히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앞으로 올해는 달라져야지. 뭐 6개월 전부터 달라지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아. 여전히 내가 맨날 만나던 친구 만나고 내가 여전히 맨날 만나던 어떤 뭐 사람 만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맨날 회사 사람들 만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변화한 게 아닌 거야. 변화하려고 마음만 먹었던 거지. 이게 주변 사람들을 바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바뀌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가죠. 제가 한 40년 조금 더 살아보니까 뭐 아직 젊다면 젊은 건데 이 정말 생각한 대로 산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뭔가 바뀌고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좀 안 바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갈라지는데 이게 보면 이 생각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 매사를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좀 매사에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젊을 땐 잘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쫙 갈라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갈라지고요. 그다음에 뭐 항상 좀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막 이게 달라져요. 분명히 뭔가 비슷한 능력자였는데 길이 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막 스스로 막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막 뭘 해. 집에서도 뭘 하고 뭔가 막 다른 걸 막 하려고 하고 막 뭔가 그 긍정적이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뭐 특별히 뭘 하지는 않는데 남을 뭐 어떻게든 좀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주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거 하지 마. 해서 뭐 하냐? 야, 너 그런 거 해봐야 뭐 의미 없어. 라고 하면서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지더라.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지가 이제 15년 차가 됐는데 15년 전에 이제 주택을 하나를 좀 산 거예요. 그걸 산 거에서 얻었던 경험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정말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잘 못 누르던 사회 초년생이었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뭐 중간에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렇게 우당탕탕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반대로 좀 설명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인생이 안 달라지는 게 아닌가. 아까 말한 자존감부터 쭉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고 그때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내가 갈 길만 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공의 경험도 생기고 내가 어떤 긍정적으로 살면서 계속 노력하려고 바뀌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인생이 바뀌면서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이 쉽다고 말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성공은 절대 쉽지가 않고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부동산, 뭐 코인 다 할 거 없이 성공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고요. 뭐 창업이라는 게 쉬울 리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한번 도전을 해볼 이유는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패를 각오하고 무언가를 도전을 해야 성공도 얻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까 봐 도전을 안 한다. 아니면 어차피 뭐 안 될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야, 어차피 그거 해봐야 뭐 의미가 있냐. 그냥 이대로 살아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과연 정답인가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내가 좀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막 주변에서 나를 막 비난도 하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야, 원래대로 돌아와. 다시 막 나를 잡아 끌더라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좀 덧붙여가지고 이야기 만들어 봤습니다. 월요일마다 투자에 도움되는 마인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졸업 시즌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학사모도 떠오르고 뭐 꽃다발 같은 것도 떠오르겠지만 이 축사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졸업식 가서 연설하고 축사한 것들, 특히 이제 각계 뭐 유명인이나 뭐 경제인들이 어떤 그 통찰력 있는 축사를 한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축사로 익숙한 것이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걸 겁니다. 이게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해가지고 굳이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직하게 갈 길을 가라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좀 졸업 축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입양아 출신이에요. 입양아 출신에다가 뭐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가긴 했지만 바로 중퇴를 하고 또 애플을 차려서 엄청 그 젊은 나이에 20대에 뭐 큰 부자가 됐다가 또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픽사를 차려가지고 다시 뭐 복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1위 기업을 만들기까지 뭐 다양한 다사다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가 이 스티브 잡스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지구백과라는 그런 잡지의 그 페간호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었던 뭐 문구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뭐 그 히피 그런 문화의 그런 잡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스티브 잡스가 뭐 그런 쪽을 뭐 좋아하니까 요 문구를 뭐 좌우명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언급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그 축사라는 거를 보다 보면은 좀 생각보다 좀 깨달음 같은 거를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애틀랜타 모어하우스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 했던 뭐 그런 사모펀드 CEO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 분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고 한 게 이슈가 돼서 그렇지 사실 요 연설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뭐냐, 그 무엇도 일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중간에 이제 연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다들 자기한테 창업을 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도 이제 사모펀드 뭐 세계에서 뭐 소프트웨어 쪽 투자로는 뭐 손꼽히는 그런 사모펀드라고 하니까 큰 부자겠죠. 근데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다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 빨리 앱 만들고 빨리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상장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 사모펀드니까.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든다. 왜 그러냐?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의 노력을 간과하더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결과만 보지 이 과정에서의 어떤 고생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일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일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 뭐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고생도 하고 많은 고통도 있으면서 결국에 날로 먹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 치열하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더라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7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야근을 했습니다. 거의 야근을 하고 건설회사니까 당연히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10시에 퇴근을 하는 삶을 거의 매년 살았었는데 야근도 많이 하고 뭐 주말에도 일도 많이 하고 명절 빼고는 사실 뭐 연휴를 그게 쉰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삶을 한 7년 정도 사니까 사실 되게 피폐해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기업에서 문화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건설회사도 그렇고 다른 대기업들도 되게 일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이게 빨리 부자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거기다가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둘 준비를 하라 이런 영상도 제가 예전부터 찍었었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은 직장인 분들도 많이 보니까. 근데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회사를 또 오래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회사라는 걸 통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기반으로 뭐 사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는 것인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어쨌든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몇 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악착같이 또 모아가지고 자금을 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게 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꽤 오래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뭐 저는 7년 정도 걸리기도 했지만 뭐 운이 조금 좋아서 빨랐던 거지 뭐 10년, 15년, 20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떤 준비를 마치는 경우들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 시간 자체도 많이 걸리기도 한다. 자, 거기다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렇지만 위험을 감수를 해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를 피하려고 하시면은 안 되는 거고 위험을 그렇다고 그냥 마냥 받아들이면 또 이제 망하는 거고 위험한 게 있다는 거를 알지만 되게 고민하고 계산해 가지고 그거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만 감수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이효리 연예인 이효리 씨가 졸업 연설을 하나 한 게 있나 봐요. 이것도 뭐 조금 이슈가 됐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 앞에 뒤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인생은 그냥 독고다이다라고 생각을 해라. 몸소 체득한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인 거고 당연히 리스크라는 거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둘 다 나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를 할 수도 있죠. 열심히 했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대충 했지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성공하려면 리스크를 감수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걱정을 하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신중하게 따져봐서 위험을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게 정답이 정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남들과 좀 다르게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평범하다는 거를 벗어나는 순간 주변에서 뜯어말리기 마련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들의 말을 들으면 남들처럼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성공도 실패도 사실 온전히 제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녔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 회사에서 잘 되면 우리 팀장님 부장님인데, 팀장님 부장님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30대 때만 해도 당연히 그냥 팀장님 부장님 정도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차부장급 되거든요. 이제 차부장급 정도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과연 회사를 다녔으면 그때 그 팀장님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나이를 먹어봐야 돼. 근데 결국에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것들도 저는 이제 공대 나오고 이제 기술직이니까 이 기술을 갈고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덕담처럼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거지만, 그 말들을 만약에 듣고 살았다면은 저도 지금 뭐 차장이나 잘 되면 뭐 부장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야근하고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살았겠죠. 물론 뭐 그게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때 제가 건설회사 다녔을 때도 건설회사가 되게 천직이고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뭐 저는 안타깝게도 뭐 그쪽 길과는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있었을 텐데, 이 회사를 퇴사한다는 거, 무언가 투자를 한다는 거, 이런 리스크를 감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다 이런 얘기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다면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그냥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저녁이고 주말이고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확신을 가진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다가 일도 정말 막 죽어라고 하면 그때 무언가 바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저도 투자로 인생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 저축을 이제 90%를 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결혼하고는 좀 줄었지만 이 90% 저축한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시작했을 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란 말이죠. 금융위기 직후에 뭐 시장이 완전 뭐 박살이 났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뭐 대출이나 뭐 전세를 낀다는 게 뭐 너무 당연하다. 뭐 상승기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금융위기의 시절, 이 하우스 푸어의 시절 때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거, 그 말은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큰 리스크를 지는 거죠. 뭐 대출도 껴가지고, 신용대출을 껴가지고 무언가 산다는 거. 남들이 다 안 산다고 할 때, 남들이 제발 내 집을 사주세요라고 할 때 거꾸로 무언가 레버리지까지 한다는 거는, 뭐 저도 뭐 확신이 들어서 했겠지만 그래도 이 공포감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이 공포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무언가 확신이 든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확신이 들어도 막상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자, 거기다가 아까 제가 저축을 뭐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 첫 투자금을 모으는 시간이 뭐 한 2년, 뭐 3년 막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음에 똑같은 투자금을 모으는 시간이 몇 년 걸릴까요? 막 6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아예 못 모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저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보통은 안 해본 사람들이 저축을 무시해. 그러니까 저축해가지고 언제 부자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치고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축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되게 힘들고, 저축이라는 거는 되게 간과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축은 무언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축이 뭐가 어려워. 근데 막상 본인은 저축을 못해. 이런 약간 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첫 투자금은 어떻게 모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나오고 하면서 집도 넓혀야 되고 뭐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게 많으면서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다음 투자금은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투자를 이렇게 잘하셨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없어요. 다음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한번 투자하고 쭉 옆으로 횡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가 95%고 기술은 5%도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동산 쪽에서 기술이라는 거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주택을 하거나 어려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 그리고 뭐 떨어지지 않을 만한, 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을 만한 거를 사겠다 정도는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막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사는 방법을 몰라서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겠죠. 내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가 흔들흔들해서 그런 거거든요. 막상 무언가 내가 확신이 생겨도 사람은 무섭기 때문에 금방 하다가 또 포기하고 한 번 했다가 안 하고 하려다가 말고, 이게 보통의 약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거기다가 이 투자라는 거, 특히 레버리지 같은 거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투자라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패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실패 확률이 최소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실패를 아예 안 하려고, 실패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실패 안 하는 방법은 안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매할 때는 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가고, 그랬을 때 이제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지나고 나서 그때 할 걸,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또 막 8천만 원 가까이 가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막 1억 뚫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1년 전에 2,500이었어? 와, 그때 살 걸,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거든지 간에 다 위기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많고, 또 반대로 한번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이라는 그 작가가 있죠. 이 작가가 하버드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실패를 겪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나는 그런 것들을 배웠다. 이분이 이제 작가로 성공하기 전에 이제 상당히 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뭐 돈도 없었고 결혼 생활도 막 실패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바닥까지 갔었는데, 그때에서 겪었던 것들이 자기가 성공하는 데 많이 밑바탕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남한테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했을 때 성공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실패라는 게 절대 그냥 날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또 잘 정리를 하고 깨닫는 게 있으면 이 안에서 다음번 성공을 또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들고 성공 확률을 100%로 만드는 방법은 사실 없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성공 확률이 100%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55%, 60%, 70%라도 만들어 놓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티브 잡스의 연설로 돌아가면은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했는데, 갈 길을 정했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망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도 실패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시 자기 회사로 돌아오고, 그리고 결국에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세계 최고의 CEO 소리를 들으면서 말 그대로 이제 시총 1위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결국에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다들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삶을 살았던 거는, 내가 갈 길을 정했고 그 안에서 실패와 위기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나아갔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이 인생이라는 게 되게 복잡스럽고 할 일도 많고 당장 또 닥친 것들도 많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물줄기라는 걸 바꾸는 거는 원래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어려운 거를 억지로 바꾸려는 거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걸 거꾸로 역류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포기하는 게 어찌 보면 대다수의 삶인데, 이 포기를 안 하고 굳이 연어처럼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영상도 많이 보실 거고 저희 채널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억지로 이게 흘러내리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힘들지만 이 힘든 걸 한번 극복하고 계속 가면 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부업도 그렇고, 아니면 아주 쉽게 저축이나 아니면 지금 뭐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분명히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확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떨어질 거예요. 요럴 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다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경험을 가지고 다음번에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해도 10년 뒤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사실 같이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나도 가진 거 없고 이 친구도 가진 거 없이 뭔가 같이 학교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같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똑같은 스타트 선에 섰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인생이 막 달라져 있죠.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자 되고 싶다. 나는 부자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뭐 저희 채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다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100억 정도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벌고 싶냐? 그럼 한 100억 정도는 벌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00억이라는 게 정말 큰 돈이고 10억도 큰 돈이거든요. 1억을 100번을 모아야지 100억인데 1억 모으려면 몇 년 걸려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 지금 저축률로는 한 7, 8년 걸립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럼 한 700년, 800년 걸리는 일을 지금 내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야 이거 100억은 좀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초등학생들의 꿈과 비슷해요. 초등학생 되면 뭐 옛날에 뭐 대통령 뭐 아니면 뭐 나사에 들어갈 거예요. 뭐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차근차근 내려가죠. 그래서 중학생만 돼도 아직 꿈이 많아. 근데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제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생각들로 많이 내려갑니다. 보통 중학교 1, 2학년 되면 당연히 서울대 갈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니다. 고등학교만 돼도 잠깐 쉽지 않은데 스카이 정도는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뭐 고2 되면은 인서울은 할 수 있을까? 고3 되면은 재수나 해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은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저는 한 10억 정도만 모아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 30대에 막 100억 부자들도 있고요. 뭐 40대가 됐는데 막 1000억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100억 부자, 막 1000억 부자, 어떤 사람들 막 조 단위 부자가 돼 있단 말이죠.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죠.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곱하기다. 인생에 곱하기를 만들어 넣으면은 이게 되는데 대부분 이 곱하기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뭐 5억, 뭐 10억이면 충분하죠. 저는 그것도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곱하기가 답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투자는 사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큰 부자 되고 싶으시면 사업하라고 그러거든요. 사업을 해야 큰 부자 되는 거고 투자는 사업을 못하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큰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업은 곱하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훨씬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투자 대비 훨씬 곱하기가 잘 돼요. 곱하기가 도대체 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더하기 빼기의 삶을 살죠. 대부분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월급을 받습니다. 다음 달 월급을 받죠. 또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더하고 있는 거죠. 더하기. 그다음에 뭐 하죠? 지출을 하죠. 매달 생활비도 쓰고 돈도 써야 되니까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안 나죠. 더하기와 빼기의 삶은 속도가 아주 느린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 학교 다니면서 수학 공부할 때나 곱하기라는 개념을 썼지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에서 뭔가 곱하기로 무엇가 변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은행 이자 정도? 뭔가 수익률 같은 거? 내가 1억 넣어가지고 이자 뭐 4% 받으면서 와 이자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곱하기라는 게 별로 쓰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부자가 안 되는 건데 이 부의 추월 차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곱하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자가 되려면 사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돈을 번다는 게 뭘까요? 돈을 번다는 거. 돈을 번다는 거는 나는 지금 연봉도 받고 뭔가 회사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팔거나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벌기만 해서는 안 되죠. 뭐죠? 바로 무언가를 판 다음에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내 시간과 내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떼고 남은 게 이제 저축이라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물건을 파는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거기서 원가를 떼고 남는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많이 팔고 적자 나면 할 이유가 없는 게 경제 활동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 순이익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순이익은 뭘까요? 이 판매량 곱하기 이익률입니다. 내가 10개를 팔았는데 이익률이 10%면은 한 개당 뭐 10,000원에 팔았다. 그럼 내가 10만 원 벌어서 이익률 10%니까 10,000원이 내 순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벌써 여기서 곱하기가 하나 나왔죠. 근데 아까 사업을 하면 곱하기를 많이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에다가 이익률을 곱하면 순이익인데 이 순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순이익이 막 들쑥날쑥하거나 몇 달씩 쉬거나 아니면은 사장님이 일을 안 하면 순이익이 하나도 안 나오는 뭐 그런 사업체도 있지만 사장님이 일을 안 해도 순이익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사업체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를 하나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의 추월선에서는 뭐 산업승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승수. 그럼 산업승수가 뭐냐? 한마디로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가치를 산업승수라고 생각한다. 미래가 유망해 보이면은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죠. 미래가 유망해 보이지 않으면 곱하기 숫자가 되게 작아지는 것이고. 이 주식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압니다. 뭐죠? PER이라고 해서 퍼라고 하죠. 퍼. 주가가 그 회사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 곱하기 얼마를 하면은 그게 지금의 주가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 퍼죠. 이 사업을 하면 요 퍼라는 게 생깁니다. 테슬라를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요즘에 테슬라 사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테슬라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였죠. 순이익도 높았고 자동차도 엄청 팔았고요. 미래 가치도 엄청나게 유망하다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300 가까이도 막 갔었다가 지금 이제 $190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수량, 이익률, 산업승수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전에 잘 나갈 때 어땠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더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전기차가 미래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장악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미래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뀔 것이고 그중에 테슬라가 이 전기차 시장을 다 독점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 전 세계에 있는 차량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 이거에 대해서 막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PER이라고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PDR이라고 해가지고 드림이죠. 꿈을 꾸는 뭐 그런 배수를 곱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한때 PER이 1000배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 가치, 산업 승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베팅을 해줬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버렸죠. 지금은 조금 뭐 내려왔지만 그래도 순식간에 최대 부자가 된 뭐 수백조의 자산가가 된 거는 결국에 아까 말한 곱하기의 계산값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미래 가치를 높게 쳐주는가 이게 결국에는 이 큰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가 과연 곱하기 뭐 1배라도 받을 수 있는 2배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매량과 이익률이 있는데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판매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이익률도 같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 곱하기 산업승수가 커지는 거죠. 내가 지금 파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팔 것인가 그리고 이익률이 더 많이 좋아질 것인가 이게 두 개 다다. 그러면은 PER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대부분 직장인이니까 이 직장인의 산업 승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직장인의 미래 가치는 어떨까? 이 판매량 곱하기 이익률인데 우리는 이제 판매를 뭘 하죠?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판매하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딱 제한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하면은 내 업에서 회사에게 벌어다주는 어떤 그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는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핵심 인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그런 사람이라면 뭐 이익률이 막 높아질 테니까 나를 막 승진시키고 나를 연봉을 막 높여주겠죠. 내 미래 가치가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회사의 이익률을 막 증대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못 주죠. 그러면 판매량도 그냥 평상시를 유지를 하고 이익률도 그냥 똑같다고 하면은 내 미래 가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일 것이다. 대부분 1도 안 쳐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직장인은 사실 대체 가능한 인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지 않으면은 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금방 대체도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일을 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매출 발생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 가치를 많이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점 사장님이라는 건 이제 한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아니다. 난 5개, 10개, 200개를 만들겠다 하는 꿈을 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판매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내가 아무리 이 가게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테이블 개수가 있고 영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라는 거는 이제 딱 그 벽에 딱 막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사를 해도 수익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판매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죠? 직원을 뽑아가지고 한다거나 뭐 가게를 막 키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은 늘어나긴 하는데 이 수익률, 이익률이 떨어지죠. 왜냐면 가게가 커지니까 회전도 잘 안 되고요. 직원이 많아지니까 인건비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뭐 광고도 해야 되고 임대료도 커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이익률이 내려가니까 또 미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프랜차이즈라는 걸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음식 장사를 하는 거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전환되는 게 프랜차이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점포를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복제를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플랫폼을 파는 거죠. 이 플랫폼을 팔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마진을 가져가는 사업으로 바꾸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이익률도 계속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뭐 사업이 쉬우면 할 텐데 사업이 사실 어렵잖아요. 다들 사업하고 싶지만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려워서. 왜 그러냐? 이 마이너스도 곱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거는 곱하기를 많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내가 뭐 하나 마이너스가 나는 순간 마이너스가 곱하기가 된다. 자, 내가 사업을 뭐 하나 했어요. 근데 판매량도 부진해. 뭐가 답이 안 나와. 안 팔려. 그래서 막 돈도 잘 못 벌어. 근데 이 판매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원가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내 월급도 챙겨야 되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판매량이 많으면 원가 비중이 낮아지지만 판매량이 낮으니까 이익률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매량도 떨어져, 이익률도 떨어져. 그러면 이게 곱하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자도 곱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미래 가치는 0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걸 곱하고 나면은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했다가 잘하면 큰 부자가 되지만 망하면 정말 자산을 쫄딱 말아먹는 게 바로 이런 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 사업보다는 그냥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해서 나가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 그게 조금 나는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투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투자도 사업입니다. 투자도 사업이어가지고 단순히 투자를 하면 뭐가 안전하고 사업은 망하고 이것도 아니고요. 투자에도 곱하기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순이익 곱하기 산업 승수가 결국에는 어떤 뭐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 미래 가치가 좋아질 무언가를 사 모으는 게 바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이익도 앞으로 좋아질 만한 그런 자산, 그다음에 미래 가치도 앞으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할 자산, 이거를 사 모으면 사업보다는 좀 느리지만 투자로도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돈 잘 버는 회사를 사면은 순이익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 사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잘 벌 회사를 사면은 당연히 미래 가치도 점점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니까 내가 산 가격 대비 오른다. 이거는 다들 이해가 쉽잖아요. 자,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의 순이익이라는 거는 뭐냐? 전세죠. 전세가 막 오른다든지.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월세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라는 건 순수한 사용비니까 월세도 막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물건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도 쓸 만큼 좋은 물건이구나 라는 게 이제 순이익 개념이라면 부동산의 산업 승수는 뭘까요? 미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미래 가치는 뭐죠? 이 주변이 개발될 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뭐 한강변을 좋아해. 아니다, 이제는 뭐 공원뷰를 좋아해. 이러면서 인식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몰랐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앞으로 테슬라가 미래를 다 장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산업 승수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재건축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냥 뭐 재건축 뭐 이런 게 뭐 있나? 라고 개념도 잘 없었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주공 아파트라든지 뭐 낡은 아파트들이 다 쌌어요. 싸고 다 비슷비슷했었는데 어느 순간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생기는 순간 미래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하면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고 재건축이 안 될 것 같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인식의 변화, 이 산업 승수가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동산의 순이익과 산업 승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보다는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레버리지를 엄청 써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느리니까. 워낙에 느린 산업군이고 미래 가치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고 월세가 막 급등하지도 않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투자를 하고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전략들을 쓰는데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도 곱하기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내가 너무 많이 쓰면은 또 마이너스가 막 곱해지는 것이고 레버리지를 너무 안 쓰면 또 너무 느린 거.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 투자나 사업이나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은 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되게 높게 썼고요.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레버리지 높게 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이자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낼 만한 걸 찾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공부를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수익 상승, 월세나 어떤 이런 가치가 상승할 만한 그런 것도 좀 찾을 눈이 필요하고 미래 가치,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게 볼 게 뭘까라는 거를 판단하는 그런 것도 결국에 다 공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자, 물론 이 부동산의 가치가 시대마다 막 달라집니다. 수익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기도 해요. 어떤 동네가 뭐 바뀌기도 하죠. 개발되기도 하고 뭐 거꾸로 좀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 가치 평가도 막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몇 년 전에는 막 엄청나게 막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도 한 2, 3년 지나면은 아, 여기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인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지금 또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다. 결국에 이게 변화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 이건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내 인생에 지금 곱하기가 거의 없고 더하기랑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이 곱하기라는 걸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곱하기라는 걸 넣는 순간 플러스도 곱해지고 마이너스도 곱해지기 때문에 그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감수할 생각은 없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희망이 되는 것이고, 리스크를 많이 감수할 테니까 대신 그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어떻게든 내가 잘 운영하고 잘 한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리스크가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면서 내 부를 키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 없이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투자든 사업이든 결국에는 리스크인 거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극복해내느냐의 싸움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부분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